동남아시아의 맹주라 불리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야비함에 치를 떨며 한국에게 SOS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못 갚은 5천억 원을 갚겠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산업 4.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식음료, 자동차, 전지, 화학, 섬유 등 5개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자국 제조업의 GDP 기여도를 60%, 제조업 수출의 65%, 제조업 고용률 60%를 달성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설계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었는데요. 노무라 증권에게 연구 영역을 맡겨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그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조코위 대통령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 덕분에 작업모 대통령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조코위 대통령이 대뜸 한국에게 SOS를 요청해 와서는 일본이 세운 이 원대한 꿈을 한국이 실현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인구수 전세계 4위의 인도네시아 시장은 모든 기업들에게 로망의 대상입니다. 단번에 2억 8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만큼 중요한 시장인데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진출했지만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사실상 일본의 내수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970년대 인도네시아의 아스트라와 합작해 진출한 도요타의 점유율이 무려 97%에 이르니까요. 거기에 인도 정부를 장악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일본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유학생 출신이었죠. 그랬는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노무라가 제시한 로드맵 4.0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 제조업 국가로 성장하는 것인데 일본은 물건만 파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도저히 기술 이전이나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본의 행태를 두고 야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외국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롤모델로 자리잡았죠. 그래서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일본이 가진 든든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한국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한국에게 SOS를 보낸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부른다죠. 어쨌든 한국에게 인도네시아 시장에 투자해달라며 기업이 진출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난공불락처럼 무너지지 않던 인도네시아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한국 기업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7년 동안이나 허가해주지 않던 산업들도 승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장 준공을 위해 모든 허가 절차를 완료했는데 무려 7년간이나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1년 2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도 건설 중에 있죠.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조코위 대통령이 콕 집어 이야기를 꺼냈는데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설립한다면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므로 조코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었죠. 그리고 과도할이 많지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한 도요타 자동차와의 경쟁을 바랬죠. 독점 브랜드 환경을 벗어나 국민들이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였을까요?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과 관련해 5천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KFX 사업 동반자라는 중요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시작한 KFX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동업자로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가장 취약했던 분야에 한국을 믿고 인도네시아가 투자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작년 9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은 은근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두고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가장 큰 고객이라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일명 호구라는 뜻이었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이 구매액 기준 미국의 세 번째 무기 수입국이니까요. 2006년 이후 미국에 갖다 바친 무기 금액만 무려 40조 원입니다. 1년치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특히 항공 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심각했습니다.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7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호크 4대를 위해 8,800억 원을 들였고 1조 9천억 원을 투자해 포세이돈 6대를 구입했죠. 그래서 이런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형 전투기를 직접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KFX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라고 하죠.
한국은 이 전투기 개발 사업에 8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120대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10조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인도네시아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됐었죠.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공동개발 의향서 체결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20%의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 후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50대를 구매하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일부만 납부한 후 2007년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연체가 되어 왔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통해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한국을 팽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었죠. 경제가 어려워 지불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희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비 분담금을 5% 낮추고 129개 전투기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고 지급기한은 2031년까지 연장해줄 것 등 사실상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KF-X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사정을 감안해 분담료를 18.8%까지 낮춰주기로 결정했지만 기술 이전은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끝까지 한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올 3월에는 100여 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코로나 핑계로 현지로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5천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시제기를 조립하는 영상을 공개한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시제기를 조립하기 얼마 전 한국은 전 세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A사 레이더를 직접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이 레이더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을 것을 산정하고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해버리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게 F-35를 수천억 원에 팔면서도 끝까지 이전해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KF-X 사업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걸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12번째였죠. 사실 한국이 A사 레이더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뉴스에 전 세계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KF-X 사업 자체를 비웃었죠. 지난 9월 초 포브스는 한국의 최종 기체 조립 영상이 공개되자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억 달러가 훨씬 뛰어넘는 가격이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너무 비싸 절대로 수출에 성공할 수 없다고 까내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난을 모두 이겨내고 한국은 성공해냈습니다. A사 레이더를 직접 개발하고 기체 조립을 시작하자 인도네시아 발에 불똥이 떨어졌는데요. 결국 9월 8일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분담금은 15%가 아닌 18.8%로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술 이전은 한국 정부의 완강한 거절로 한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납된 5천억 원을 긴급하게 입금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괜히 목리를 부리다 신용만 잃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서 완벽히 손절할 수 없는 이유는 있죠. 이미 한국에게 20%를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한 상황에서 발을 뺀다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1조 원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도 없던 일이 되어버리죠. 제조업 기반으로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계획을 밝힌 인도네시아에게 1조 원이라는 금액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처한 외교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1953년에 자의적으로 만든 남해 구단선을 이유로 남중국해가 중국의 해양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중국해를 공유하는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죠. 사실상 강탈이라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일종의 무력 시위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1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Su-35 11기를 도입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을 위반했다며 항의했고 이로 인해 무제한 연기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준급의 전투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억지를 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5천억 원을 입금하기로 한 이상 이제 골칫거리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인도네시아에게 하는 것처럼 야비하게 구는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 특히 일본과 가까운 나라들은 일본 때문에 항상 시끄럽죠.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 중국, 한국 순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 나라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일본의 서양 국가들에 대한 호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타라 입국, 즉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있죠.
한국, 중국, 북한은 곁에 두고 있는 것 자체로 기분 나쁘지만 유럽과 미국은 더불어 살아야 할 고귀한 국가로 여깁니다. 흔히 일본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 북한이 일본의 미개한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만행을 전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창피해하는 겁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기분 나쁜 말을 삼가고 무슨 말이든 부드럽게 전하고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여깁니다. 본인의 체면이 상하면 상대방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온갖 아부를 보이죠. 사무라이 시절에도 그랬고 현재 시대에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CEO가 나와 눈물을 보이며 사과합니다. 그런 일본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놓고 침략하고 노력하고 폐를 끼치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진심을 담은 사과 한마디도 없죠. 적반하장으로 평화헌법을 바꿔서라도 하루빨리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넙죽 엎드려 숨을 죽이고 온갖 아부를 떨지만 자신들보다 약한 국가는 주저없이 유린하고 짓밟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죽으라 하면 죽는 척이라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감히 일본의 과거를 들춰내 배상하도록 판결한 한국이 괘씸하다며 그들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건 한국이 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